네, 안녕하세요. 송상합니다. 오늘은 제가 55분까지 한 18분 정도 동안 여러분에게 작년 물류시장 트렌드를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워낙 디지털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한 몇 가지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물류라고 했는데 이 키워드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첼로가 처음 나왔던 게 벌써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첼로 스퀘어 모델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델까지 계속 들여다보면서 디지털 물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공 모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 오구일 부사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느꼈던 건 뭐냐면요. 결국 하나의 업체가 디지털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지금 작년에는 국토부와 함께 융복합 물류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했었고요. 그 과제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특정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물류를 다 해버리면 물류 산업의 기존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략 2년 정도 네이버와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류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 같이 물류를 막 협력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작은 물류 창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큰 물류 업체까지 그리고 유통기업까지 다 같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 성장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뉴스들을 뽑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시작하는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물류산업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디지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늘 전문화된 서비스가 물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근데 물류 대란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물류라고 하는 건 사실 알고 보니까 커패시티가 제일 중요한 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수요가 있을 때 리소스를 내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한 다음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그 리소스를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래서 약간 서비스는 그걸 뒷받침하는 역할일 뿐 본질은 어떻게 커패시티를 유지할 것인가, 창고, 운송수단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전략은요, Bigger is better라고 해서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원가를 줄일 수가 있다. 즉 스케일이 나의 성장을 담보해 준다라는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보면 구조적으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하면 물류가 좋아질 것이고 고객은 만족하면 고객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늘어난 고객들을 보고 더 많은 이커머스 셀러들이 아마존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 아마존에 들어온 고객들이 다양성을 확보해주고 그 다양성이 확보가 되면 다시 트래픽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그 트래픽들을 보고 셀러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존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겠죠. 이 그림이 사실 첫 번째 오늘 주목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류가 중요한 하나의 고리로 존재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물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큰 그림 하에서 물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즉 물류가 주인이 아니라 전체 그림에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구조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 미래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이 보일 정도로 구조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아마존이 플라이휠이 성장을 하면서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잘하고 있죠.
또 이제 지난 그 1년을 돌아보면 서비스 통합이 또 대세였는데요. 예를 들면 그 해운 선사인 머스크가 이커머스 풀필먼트 업체를 인수한다든지 라스트 마일 배송을 인수한다든지 자기의 서비스 영역을 쭉 늘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이게 물류가 아주 큰 플레이어가 나와서 규모의 경제로 다 먹어버리고 그 규모가 커지면 인접 분야로 진출을 해서 그것도 다 가져가 버리면 남는 건 뭐가 있지? 라는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니까 결국 두 가지의 이제 또 뉴스들이 나왔죠. 첫 번째는 올해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물류 창고가 남아 돌고 그 커패시티를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더라. 물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또 며칠 전에 또 나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대규모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생길 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뉴스는 아마존과 경쟁하고 있는 쇼피파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난주에 사실 물류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이제 쇼피파이가 물류를 포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아니면 도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완전히 대규모 투자를 해서 압도적인 인프라를 가져갈 게 아니라면 협력에 기반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2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 역량을 가진 기업들을 잘 엮어서 다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쇼피파이가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쇼피파이의 주가가 거의 15%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네, 물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아주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요. 다만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는 디지털에 기반한 협력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몇 가지 뉴스들을 앞으로 10분 동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쇼피파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사가 있습니다. 2019년에 쇼피파이가 아마존과 경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향후 5년간 1조 원을 투자해서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프라를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마존과 경쟁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아마존이 물류에 투자하는 돈이 수십억 달러 레벨인데 겨우 10억 달러를 5년 동안 써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쇼피파이가 식스리버 시스템이라는 물류 자동화 업체를 인수한 것도 결국은 물류 창구를 자동화하겠다, 그런 개념이 있었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2021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뭔가 물류 계약들을 캔슬을 하더니 작년에는 딜리버라고 하는 회사와 플렉스포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올해 5월에 갑작스럽게 물류 비즈니스를 전부 다 플렉스포트에게 넘기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됐죠.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 하면, 결국 지금 우리가 물류 기업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던 이커머스 기업이라든지 IT 기업이 물류를 다 먹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커패시티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라는 것이 생각보다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지털을 통해서 우아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장과 유리된 디지털 시스템은 성장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결국 디지털 가진 시스템을 가진 회사들과 이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이 어떻게 잘 협력할 수 있지? 이쪽으로 아마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플렉스포트는 이제 딜리버와 함께 쇼피파이의 인프라들을 관리하게 될 것이고, 이 회사는 원래부터 인프라의 투자보다는 디지털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흥미롭게 아마존과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결국은
물류연합군이라는 개념이 쇼피파이도 따라갈 정도로 이제 중요한 컨셉이 되고 있고요. 오늘 SDS에서도 발표해 주신 내용은 뭐냐 하면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협력하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각자 잘하는 부분들을 잘 맞추면 커패시티 관리가 얼마나 유연해질까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관심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JD 텐센트 클라우드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징동이 텐센트하고 협력을 해서 클라우드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을 내놨는데요. 이것도 뭐냐 하면 징동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창고가 아니라 징동이라는 이커머스 회사와 협력하는 물류 창고들의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를 이제 디지털로 옮기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1,500개 이상의 영세하거나 중간 사이즈 규모의 피지컬 창고들이 이제 JD와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더라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여러분들께서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SDS도 그렇고요. 수많은 이 IT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물류 업체들과 협력하는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UPS의 소식인데요. 인프라를 가진 애들도 대규모 투자만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진 않더라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캐럴 터메이라고 하는 분은 2021년 정도에 아마 그 UPS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물류에 있던 분이 아니라 홈디포라고 하는 업체의 CFO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이 UPS에 와서 CEO가 된 다음에 첫 번째 내놓은 전략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스케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 계속해서 커패시티를 늘리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덤핑을 하게 되고, 덤핑을 해가 돈 받아서 다시 스케일을 늘리는 과정에서 네거티브 사이클에 빠졌다. 수익성은 사라지고 복잡성은 커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전략은 더 큰 시장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장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LTL 비즈니스, 화물 트럭 운송 파트를 그냥 매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핵심 전략으로 커스터머 퍼스트에서는 대기업을 쫓아가지 않고 중소, 중견 규모의 화주들을 따라가겠다. 두 번째는 단순히 세일즈를 오프라인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로 커스터머와의 호흡하는 프로세스를 바꿔버리겠다. 세 번째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레비뉴 퀄리티 전략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요. 레비뉴 퀄리티 전략은 뭐냐 하면 그 레비뉴를 1 올렸을 때 프로핏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매출은 10% 성장했는데 수익은 5% 성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라고 마침 잘 발표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전략을 만들고 있고요. 올해는 better나 bigger가 아니라 big, better and bolder라고 하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디지털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통적인 플레이어들도 이제는 무언가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그리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그냥 스케일만 늘리지는 않더라라는 것이 두 번째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밑에 배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 논문에 나온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다단계로 구성된 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 그리고 인재 확보의 어려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키워드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미국 3PL 스터디의 2012년 버전과 2023년 버전을 비교해 보면 비슷비슷한데요. 그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2012년에는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이 저 하위권에 있었어요. 필요한 수요로 해서. 근데 지금은 거의 제일 상위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가장 큰 학회가 인폼스라는 학회가 있는데 인폼스 학회에서는 에델만 프라이즈를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경영과학과 최적화를 가장 잘 쓴 기업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상인데요. 여기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업이 2021년, 2022년 두 번 다 파이널 최종 순위에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2021년은 그리고 올해 또 보니까 징동이라는 이커머스 업체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이름을 올린 내용들 하나씩 분석해 보니 좀 놀란 사실인데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재고 관리, 경로 최적화 이런 것들이 쉽게 풀리더라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이라는 것이 조금 잠잠해지나 했지만 의외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요즘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이 부분인데요. 국내 기업들이 공장 하나 그리고 물류 창고 하나의 최적화는 너무너무 잘하세요. 아까 그 첼로에 들어있는 로드 옵티마이저 이런 기능들은 정말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업별 IT 활용 지수 조사를 해보니 일단 기업 내에서의 IT 활용 지수를 들여다보면 운수업, 물류 파트도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즉 우리가 현장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 간의 협력, 그 다음에 기업 내의 기능 간의 IT 협력에 있어서는 최하위권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제조업은 자기 혼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물류는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놀랍게도 물류가 스스로 뭔가 하는 것 외에 협력해서 디지털 전환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해서 건설업보다 약하다는 부분은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를 쫙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플레이어가 인프라 구축부터 IT까지 다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과 디지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시장의 99.9%의 플레이어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 판이 바뀔까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협력에 기반한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은 확실히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만 보더라도 이미 물류산업은 기능 간 협력, 기업 간 협력에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분명한 기회가 존재하고요. 그게 어떤 모델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걸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사례부터 시작해서 유수히 많은 사례에서 찾아보니 B2B 비즈니스에서 뭐 디지털 플랫폼이니 해서 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1번은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사회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써야 돼,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스크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걸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올해 협력을 통해서 가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것이 플랫폼 모델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걸 다 먹을 거요 라고 앞에 이제 뒤에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미끼를 던지는 그런 나쁜 플랫폼 모델이 아니라 정말로 같이 성장하는 플랫폼 모델이 나와줘야, 그게 블록체인일 수도 있고 협력 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모델들이 나와주면 뭔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쓰자라고 하는 분위기 형성이 되면서 비로소 물류산업이 자체의 기능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기능 간 협력, 기업 간 협력까지도 포함하는 전체 물류의 디지털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